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5월 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다소 좀 선정적인 제목으로 제가 좀 잡아봤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제발 조용히 있어라. 그 입 다물라. 미국인 새로운 미국 교황을 만나다. 놀라움과 기쁨. 친중 세력 대 친미 세력의 대선 싸움도 아니다. 이번 대선은 친중 세력끼리 싸움이다. 북 동해상으로 미사일 수발 발사, 단거리 추정, 6.3 대선 전에 한 번도 쏠 수도. 중국에서의 북한 스파이 드라마는 평양과 모스크바의 관계가 커지는 것에 대한 중국인의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카니 정상회담, 캐나다 51번째 주 거론, Never say never. 4월 트럼프와의 만남에 대해 나는 어떤 대통령과도 만남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 프랑스의 핵 원전 전쟁, 독일서 삐걱거리는 러시아산 가스 대망론, 미국에 대한 불신으로 고뇌하는 유럽. 정말 북한은 아시아 최빈국인가? 탄약 생산, 미사일 제조, 고층 주택가 건설 자금 출처. 트럼프 대혁명, 상식에 근거한 미국적 전통의 회복. 킹 오브 킹스 한국 애니메이션 등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제발 조용히 있어라. 그 입 다물라. 사법부 특권 지속할 수 없으니 반미치광이 돼. 이명선 기자가 프레시안에서 5월 8일 08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 특권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자 반미치광이가 된 것이라고 맹비난하며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길지 선택하는 문제에 일절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사재단은 지난 6일 대선에 즈음하여 시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으로 낸 성명서에서 대법원장 조희대가 주도하고 대법관 10명이 공모한 판결을 시중에서는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라고 부른다. 작년 12.3 비상계엄부터 최근 5.1 사법 쿠데타에 이르기까지 판사 지규영과 검찰총장 심우정, 권한대행 한덕수와 최상목 등이 온 국민을 기절초풍하게 만든 기괴한 일들을 그래서 벌어진 것. 지금 수국 기득권 카르텔은 이참에 민주주의 자체를 아예 멸절시키고자 일심단결, 사생결단의 기세로 달려들고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역사적 반동에 반격하자면 민주시민들 또한 사력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며 사법부의 난동을 막기 위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진 힘을 보태야 한다. 고 촉구했다. 또 국회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맹수처럼 날래고 대범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위와 같은 제목을 제가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시절의 정의구현 사재단의 수준이 아니죠.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이재명이 대통령 못 시켜 안달이 난 모양새의 성명서를 냈다. 보수를 수구 기득권 카르텔로 몰아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친중 기득권 카르텔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네요. 마치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성명서 같기도 합니다. 정의구현 사재단은 더 이상 이름을 팔지 말아라. 국민의 이름을 팔지 말아라. 없어져야 할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천주교를 정의구현 사재단이 다 대표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속된 말로 장가도 안 간 아이들이 뭘 인생을 알겠느냐.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싶네요. 여기에 미국인 새로운 미국 교황을 만나다 놀라움과 기쁨.
알렉산드리아 SAG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오전 4시 50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고위 추기경이 교황이 선출되었다고 발표한 후 군중은 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으로 몰려든 수천 명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묵주를 들고 깃발을 흔들며 유명한 대성당 발코니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 최초의 교황이었습니다. 시카고 태생의 로버트 프리보스트는 발코니에 레오 14세로 등장했는데 수줍음이 많고 겸손하며 화해하는 듯한 어조로 그의 말을 기다리는 군중에게 금방 호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가 군중을 깃발을 흔들고 박수를 치는 열광의 덩어리로 몰아놓은 후 새 교황의 입장을 앞두고 거대한 바로크 광장의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필리핀 신부 마이클 안젤로 다칼로스는 레오 13세가 사회정의에 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레오 14세라는 이름이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 미국 최초의 교황 레오 14세 첫 연설에서 프랑시스코 교황을 기리며 악은 승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 요거는 피플지에서 5월 9일 날 보도한 내용을 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그 손을 흔들며 교황에 등극하는 모습이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하게 교황을 축하했습니다. 군중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화답하는 레오 14세가 되겠네요. 특히 레오는 자신의 무리에게 스페인어와 이탈리아로 연설했지만 모국어 영어로는 연설하지 않았다는 것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알렉산더 스미스 MBC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 중에 일부는 여러 국가들에서 그 축하 전문이 같지만은 특히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말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X에 우리나라의 결정적인 순간에 정의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에 바티칸의 도덕적, 영적 지원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게시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대통령은 전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러시아와 바티칸 사이에 구축이 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어쨌든 미국 출신의 교황이 나왔다는 거 이게 또 센세이셔널한 내용이 되겠는데 트럼프가 8일에서 9일 사이에 지각을 엎을 만한 발표를 하겠다 했는데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닐 겁니다. 교황이 온다. 이미 확정된 레오 14세 방안에 벌써 들서 송정현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5월 9일 날 발빠르게 교황이 온다고 취재 보도를 했네요. 2027년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 서울서 열려 청년들 대축제 이게 그 약속이 돼 있던 거기 때문에 그 2027년에 서울에서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를 열기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교황이 오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14년 교황이 방문했을 때 그때 광화문에서 가진 순교자 124명을 복자로 선포하는 시복 미사를 집전했을 때 100만 명이 운집한 선례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 얼마나 뭐 글쎄 그거가 흥미로운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으로 그 기사를 냈네요. 친중 세력 대 친미 세력의 대선 싸움도 아니다. 한동훈이가 그 후보에 탈락하면서 이번 대선은 친중 세력끼리의 싸움이라고 그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세력 구도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거고요. 여야의 친중 세력들이 다 포진되어 있다. 중도 세력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친미 세력에 들어갈지 중도 세력에 들어갈지는 뭐 불분명하지만은 저는 친중 세력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국회 다수 독재 국가가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어요. 현재 정부는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법원도 이번에 그 민주당의 공격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북 동해상으로 미사일 수발 발사 단거리 추정. CBS 노컷뉴스 홍재표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3월 이후 2달 만에 재개, 미 트럼프 재집권 후 두 번째 발사했다. 그리고 그 합참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발사체들을 포착하고 지금 재원들을 분석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일본도 관심사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 EEZ 밖에 이미 낙하, 이시바 총리가 발사 지시 북측의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취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FNN 프라임 온라인에서 보도했습니다. 방위상의 그 발표는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 이시바 총리가 한 얘기는 정보 수집 분석에 전력하고 국민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고 항공기 승박 등의 안전을 철저히 확인해 달라는 지시도 했고 불측의 사태에 대비해 만전의 태세를 취할 것 세 가지를 지시했답니다. 우리나라는 하도 싸다니까 이제는 뭐 쏜 모양이다 이렇게 그 국민들은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본 측 바다에 좀 가까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낙하물을 발견할 경우 인정할 경우를 했는데 관련 정보를 해상보안청에 통보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건지면은 분석을 해보면은 그 미사일 수준을 알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정은이가 분명히 6.3 대선 전에 한 번 더 쏘지 않을까. 누구를 위해서 미사일을 쏘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북한 스파이 드라마는 평양과 모스크바의 관계가 커지는 것에 대한 중국의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링공콩 5번 대학교 2025년 5월 7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국 북동부 도시 선양시 당국은 2025년 4월 말 북한 IT 전문가를 드론 기술 비밀을 훔친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연합뉴스에 처음 등장한 이 기사에 따르면 용의자는 북한의 주요 미사일 개발 기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에서 운영되는 더 넓은 네트워크의 일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평양은 중국 내 IT 인력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두 이웃 공산주의 국가 간의 드문 반공개적인 갈등을 시사하며 중국과 북한을 무기를 든 형제로 보는 이미지와 모순이 됩니다. 중국은 북한이 모스크바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북한의 주요 후원자로서 중국의 전통적인 역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번 체포는 양국 간의 관계 악화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딜레마. 북한은 오랜 동안 중국에 의해 전략적 안보 완충국이자 자연스러운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중국의 관점에서 적대 세력이 한반도 특히 북부를 장악하도록 허용하면 향후 군사적 위협이 문이 열릴 수 있다. 이 뜻은 남한이 북한을 점령한다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
저희 국가가 중국하고 국경을 맞닿게 되는 거니까 군사적 위협이 이제 더 세질 거다. 이렇게 되죠. 이 두려움은 1950년에서 53년 한국전쟁 동안 중국이 개입한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북한의 핵 야망은 오랫동안 중국을 괴롭혀왔습니다. 북한은 2006년부터 여러 차례 핵 실험을 실시했으며 현재 이 지역의 한국, 일본, 미국 등을 겨냥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중국은 지역 평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 비핵화되고 안정된 한반도를 지지합니다. 미국, 일본,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북한의 주기적인 실험이 미국의 군사 행동을 유발하거나 영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확산에 반대하고 있다. 자기네들은 군비를 늘려도 북한은 안 늘리기를 바라는 것은 무슨 배짱이죠. 북한의 고립주의 통치자들에게 핵무기는 정권의 생존과 독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게다가 핵무기는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핵 지렛대가 없으면 중국이 자국 내정에 간섭하려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니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통일이 돼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메시지들은 트럼프한테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3년 중국은 북한의 공식 무역의 약 98%를 차지했으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식량과 연료를 계속 공급을 했음에도 김정은은 왜 그렇게 반중적이냐. 천년의 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김정은은 중국이 걱정하는 이유, 우선 중국은 북한의 모스크바에 대한 지원을 북한의 주요 후원자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중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 더 큰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평양, 이와 같은 마지막 스파이 사건은 2016년 6월 중국 당국이 국경도시 단둥에서 북한 시민을 체포했을 때였습니다. 이는 북한이 중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통보한 데 따라서 바로 그렇게 보복 행동이 나왔다라고 또 소개를 지난 히스토리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 어느 것도 중국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평양을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중요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 확대에 힘입어 점점 더 도발적인 북한은 전략전 사상보다는 중국 입장에서는 부채로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하고 만나가도 악수를 했지만은 이 김정은이가 푸틴하고 이제 북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거의 동맹식으로 계약을 하고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파병하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좀 중국하고 러시아가 갈라지기를 저희는 좀 개인적으로라도 희망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카니 정상회담 캐나다 51번째 주 거론 마이클 심 TV입니다. 유튜브. 중국을 패는데 동참하지 않는다면 캐나다가 박살날 줄 알아라고 트럼프가 말했을 것 같다. 이번 그 미국 방문에 캐나다는 사회주의 국가나 마찬가지다. 거기다가 동서 지역 차별이 존재한다. 엘버타가 캐나다 석유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가장 돈을 중앙정부에 많이 내고 있는데 혜택은 미비하다는 것이다. 상원의원 배정수도 서부 대 동부가 30대 21입니다.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이 서부인데 상원 의원들이 각 주마다 3명씩 뿐이 안 된대요. 그런데 동부는 20명씩이나 옛날에 그 기득권 주죠.
퀘벡, 그 다음에 그 온타리오, 그 다음에 뭐 또 여기 이런 데 있습니다만은, 이런 데가 그 20명씩이나 그 상원의원을 배정해서 아무리 자기네 그 서쪽의 의견을 푸시하려고 그래도 안 맥히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있었다. 아마 그 엘버타에서 나오는 석유가 그 좀 너무 그 질어가지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으로 지금 가스 파이프라인 이런 거 등으로 그 해가지고 팔고 있다 하는 얘기도 좀 뉴스가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알래스카하고 가까운데 뭐 한꺼번에 안 된다면은 요 서쪽이 에, 선거를 해서 캐나다에서 벗어나자. 우리 독립하자. 먼저 말은 독립인데 경제적으로는 미국하고 경제 통합을 하게 되면은 아마 미국하고 여기도 아주 그 고속철을 놓으면서 경제가 활달하게 미국이 고속철을 지금 시작을 하겠다고 그러죠. 네. 그렇게 미래가 생각이 됩니다. 4월 트럼프와의 만남에 대해 나는 어떤 대통령과도 만남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트럼프가 금리를 인하하라고 계속 압력을 주지만은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그냥 고정으로 그 결정을 했답니다. 대통령은 4월 21일 자신이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인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큰 손실자인 너무 늦게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제가 둔화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선제적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고 말했지만은 파월 FRB 의장은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그냥 4.25에서 4.5% 범위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하는 그런 뉴스네요. 대한민국 대 프랑스 핵 원전 전쟁 제목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체코 법원에 의해 보류된 180억 달러 규모의 핵 거래에 대해 한국은 여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AP통신 화요일 5월 8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법원에서 됐냐 그러면은 프랑스가 이 프랑스 기업 EDF의 제소를 검토하는 과정에 CEG의 계약 체결을 막았다. CEG가 그 체코의 그 공영 그 전기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프랑스 기업 EDF는 한국 입찰에서 이제 졌죠. 그리고 그 안덕근 우리 그 통상산업부 장관은 체코 정부는 EDF의 주장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예정된 서명식에 우리를 초대했다고 말했다. 체코 정부의 판단이 법원의 판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지난달 12월 불운한 계엄령으로 축출되기 전 보수주의적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전 자유주의 정부의 원자력 의존도 감소 추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자력 수출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었다. 윤 정부는 2030년까지 10기의 원자로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독일서 삐걱거리는 러시아산 가스 대망론, 미국에 대한 불신으로 고뇌하는 유럽. 미야카와 히로아키가 마이니치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발트해로 이어지는 항만을 원하는 독일 북부 루프민 운하 건너편에 러시아와 연결되는 해저 파이프라인 노르드스트림 지상 시설이 보입니다. 약 1200km 떨어진 러시아 서부에서 보내진 천연가스는 발트 해저를 지나 이곳에 상륙해 유럽 각국에 공급됐다. 전진 거액의 건설비 NS는 독일, 유럽과 러시아의 미래 시대의 상징이다. 노드 스트림이라는 게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유럽 연합의 수입량의 약 4할을 차지해 최대의 수송 루트가 NS였다. 그런데 2022년 9월에 발트해에서 일어난 NS2 폭파 사건으로 NS의 공급은 완전히 정지했다. 터키 경유의 파이프라인 등에서 유럽의 노산 천연가스의 공급은 계속되고 있지만 러시아산이요. 2025년 1분기의 EU의 수입량은 13%까지 감소했고 2027년 말까지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제로할 계획이라고 EU에서 폰데 라이언이 발표를 했죠. 독일의 AFD 극우 정당이죠. 재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독일 화학기업 인프라 로이나 크리스토프 콘터 대표도 2월 NS 제재는 어떤 보조금보다 천연가스 가격을 떨어뜨렸다. 지금이야말로 전략을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NS 대낙론이 활기를 띠는 배경에는 유럽의 공경을 틈타 자국의 액화 천연가스를 판매하는 미국의 불신감도 있다. 프랑스 에너지 대기업 토탈 에너지스는 패트릭 푸얀의 최고 경영자는 로이터 통신의 취재에 1국, 2국의 에너지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토탈 에너지가 러시아 야말반도의 천연가스의 가스 포럼이죠. 러시아. 거기 투자가 돼 있고 중국 자본도 투자가 돼 있고 우리나라가 구대우조선해양 지금 하나오션이 최초로 LNG 쇄빙선을 만들어서 진수를 또 했었죠. 박근혜 정권 때. 그래서 축하도 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프랑스 같은 입장에서도 유럽의 이 석유가스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렇게 불만이 있다고 하지만은 러시아산이 줄어들면은 미국산을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판로를 또 튼 것은 중국하고의 파이프라인이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중국에 지금 가고 있고 인도에도 일부 가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북한은 아시아 최붕지인가? 탄약 생산, 미사일 제조, 고층 주택가 건설 자금 출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KCG 코리아 리포트 편집장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게 155mm 포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포탄 공장을 순시하는 김정은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네요. 북한의 도깨비 방망이라도 있는 것일까? 오늘 아침에도 북한은 일본해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아시아 최붕기라고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국방력 증강과 건설 러시는 눈부시다. 노동신문에 의하면 포탄 생산은 예년 대비로 4배, 생산 피크 시 2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북한은 21년부터 매년 일반 가구 총 5만 가구의 고층 주택가를 건설하고 있다. 일본의 강원도 원산과 갈마 해안에서는 6월 개장을 목표로 대규모 해안 리조트 시설을 또 건설하고 있다. 도대체 그만큼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 것일까? 지난해 발표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비트코인 해킹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벌어들인 자금은 약 30억 달러, 일본 엔화로 4,35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적인 돈을 쏟아붓는다 해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전에 일제시대 때 북한은 공업지대로 일본이 발전시켰기 때문에 공업기술은 남한은 공업이라는 게 거의 없었죠. 그래서 북한이 공업 생산력이 셌었고 그래서 남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죠. 또 제가 관련이 일했던 어떤 비철금속 재련
이런 계통에서도 우려했던 것은 북한은 돈이 필요하면은 거기 그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어 놓은 그 납재련소하고 아연재련소 여기에 물건을 세계시장에 덤핑을 해가지고 가격을 흐린다. 그런 얘기도 아주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양에 아주 고층 아파트나 고층 건물들이 올라가는 그런 사진을 게재했네요. 한국 방위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협력으로 약 28조 7천억 원, 약 2조 8,65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은행이 추산하는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 32조 3,201억 원, 2023년 기준의 약 88%라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김 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시찰한 그날 평양에 유리 슐레이크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벨라루스 정부 대표단이 또 머물고 있었다. 이들은 북한 정부 초청으로 조선 벨라루스 정부 간 무역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9일까지 평양에 머무르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2009년 무기 수출 전면 금지되기 전까지 북한의 최대 외화획 수출 품목이 미사일 등 무기였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북한도 무기 수출이나 그런 기초 원자재 같은 거를 덤핑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었었던 얘기죠.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의 견해는 북한산 마약도 한몫하고 있을 거다. 또한 북한이 그 돈 세탁으로 아주 좋은 나라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뭔가 거기에서 또 그 돈 세탁을 해주면은 얻어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북한이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발악이라기보다는 자기네들도 아둥바둥 그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혁명 상식에 근거한 전통적 미국적 전통의 회복 이런 방송을 했는데 이런 핵심은 첫 앞장입니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정치 사회혁명 상식에 기반한다. 서구 문명 미국적 가치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보수적이다. 한마디로 딥스테이트 척결한다. 글로벌리스트도 척결한다. 그래서 네 가지 크게 추진하고 있는데 주류 언론과의 싸움, 그리고 두 번째 부정선거와 1월 6일 날 그 의회 난입 사건, 세 번째 정치화된 사법부, 부패법관 척결 부패한 정치가, 워크 이데올로기, 대학교의 정상화, 하버드 등 아이비 리그 대학들과의 싸움, 커뮤니즘과의 싸움, 기독교 부활, 기후, 사기, 박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100일 동안에 추진한 내용들의 핵심이 네 가지로 정리가 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우리나라도 이게 X에 어떤 사람이 올린 건데요. 레가시 언론을 이렇게 돌로 눌러서 짜부러뜨려야 된다. 우리나라 레가시 언론도 좀 그런 언론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뭐 그 여기 그 1번과 2번은 생략하더라도 3번, 4번 핵심적인 그 주장하는 거 그대로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캐롤라인 아주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미인이기도 하거니와 또 말빨 아주 괜찮고요.
언론 기자들이 불법 체류자 받아야 한다, 추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쪽으로 하니까 당신들은 고급 주택에 살면서 왜 시민들은 불법 체류자들과 살라고 하죠? 이렇게 대받아쳤답니다. 카일 영어 플러스라는 데서 가져왔고요. 또한 유튜브 쇼트에서 미 해군 업무 분석관 로널드 오르쿠가 답변한 것은 요거는 국뽕 한 그릇 주소 여러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올린 건데 생산 가능성을 고려한 한국식 설계 방식을 따라 선박 건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줄이는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자재의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한국 조선업은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이거는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국회의원인 것 같고요. 왜 조선은 허구한 날 초과가 되고 일정이 지연이 되고 예상 성능이 제공되는 것도 좀 불안정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을 언급을 하면서 한국 조선업을 배워야 된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뭐 현대중공업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미국의 그 경영관리 방식을 일부 국내에서 소화해가지고 크게 변화를 시킨 그런 건조 방법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한 2년 정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HD 현대중공업이 1인당 인건비가 가장 싸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잔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싸지고 낫기도 빠르게 하면서 건조해낸 능력이 우리나라 3대 조선소 중에서 제일 높다. 뭐 다른 데도 잘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사실 이 용접 인력이라든지 그 용접공 이런 인력들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남아의 훈련소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인력을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육 훈련소까지 HD 현대중공업이 운영을 하면서 조선업을 지금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면이 바다니까 조선업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을 하면서 이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크루즈선을 만들기에는 그 적합하진 않다. 크루즈선 정도는 그 일본이나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데에서 좀 만들지만은 일반 산업용 또 전함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중국을 넘어서 좀 더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희망합니다. 우리나라 그 킹 오브 킹스가 그 미국에서 히트쳤다고 어, 네, 그게 뭐 교황이 미국인 출신이 교황이 된 거하고도 뭐 어쨌든 트럼프가 그 교황 모자를 쓰고 한 코스프레를 한 게 이상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참 어, 압력을 준 건지 어떤 건지 아마 그 바티칸이 설마 그 트럼프 압력에 의해서 미국인 추기경을 뽑았겠느냐 교황으로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미국 출신의 교황이 나왔다는 것은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킬빌에서 나왔던 이 우마 쇼먼 뭐 그렇게 미인은 아니지만은 이제 나이도 좀 들었네요. 우마 쇼먼이 뭐 그 아마 그 어머니 역할로 그 성우로 여기에 나온 모양인데 대단히 그 유명 배우들이 칭찬하고 자기네들이 적극 나서가지고 했던 거로 미국의 그 신앙의 그 어린이용으로 상당히 그 히트를 친 거라고
소개를 했는데 순수하게 우리나라 자본과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 미국에서 히트쳤다. 내용이 되겠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